야, 김민수, 창고에서 실꾸리가 없어졌어. 네가 훔친 거 맞지?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왜 저를 의심하세요? 어른한테 대드냐? 이 어린 놈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도 살아야 해요. 김민수, 내일까지 짐 싸고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불러서 쫓아낼 거야.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쨌든 내일까지다. 기억해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언젠가 반드시 되돌려줄 거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경기도 한 작은 공업단지에 자리한 삼성 섬유공장의 기숙사에서는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일어나는 사람들 중에는 15살 소년 민수도 있었죠. 다른 성인 남성 노동자들 사이에서 유독 작고 왜소해 보이는 민수였지만 그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세면장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작업복을 갈아입었습니다. 또 그 꼬맹이가 제일 먼저 일어났네. 옆 침대에 김 아저씨가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신발끈을 메었죠. 고아원에서 나와 이곳에 온 지 벌써 8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곳 사람들에게 민수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민수가 이곳에 오게 된 건 순전히 운이었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아는 분의 소개로 겨우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운마저도 이제는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민수를 보면서 늘 불편해했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싫어한다는 표현을 드러냈습니다. 공장 작업장으로 향하는 길에 민수는 항상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죠. 민수의 월급은 다른 어른들의 절반도 안 되었고 그마저도 기숙사비와 식비를 제하면 손에 남는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야, 김민수. 작업 시작 전 반장인 박정호가 큰 소리로 민수를 불렀습니다. 박 반장은 40대 중반의 다부진 체격에 항상 찌푸린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민수를 특히 못마땅해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네가 어제 작업 끝나고 뭘 했나? 민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작업 끝나고 기숙사에 가서 씻고 잤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창고에서 실꾸리가 없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네가 훔친 거 아니야? 박 반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왜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박 반장은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였죠. 네가 뭔데 여기서 목소리를 높여? 어린 놈이 뭘 안다고 어른한테 대드는 거야? 박 반장이 민수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민수는 뒤로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죠. 그 순간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절대 울지 않으려고 참았습니다. 아이고, 박 반장님. 애한테 왜 그러세요? 옆에서 지켜보던 이 과장이 말렸지만 박 반장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과장님은 몰라요. 이 녀석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어른들 사이에서 건방지게 굴고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박 반장은 여전히 흥분한 채로 말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민수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을 받으며 일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평소에도 외로웠지만 이날만큼은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민수야, 괜찮냐?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정 아저씨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 아저씨는 유일하게 민수를 챙겨주는 사람이었죠. 괜찮아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 아저씨는 민수의 표정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박 반장도 원래 성격이 급한 사람이야. 정 아저씨가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줬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죠. 박 반장이 자신을 싫어하는 건 성격 때문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오후 작업 시간이 끝날 무렵 창고에서 없어졌다던 실꾸리가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저 잘못 정리된 것이었죠. 다른 직원이 창고 정리를 하다가 엉뚱한 곳에 둔 거였습니다. 하지만 박 반장은 민수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말을 했죠. 어차피 네가 훔치려 했을 거 아니야. 이번엔 운 좋게 안 걸린 것뿐이지. 박 반장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민수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김 아저씨를 비롯한 몇몇 선배 직원들이 민수 앞에 둘러서더니 말했습니다. 야, 꼬맹아. 우리가 얘기 좀 하자. 민수는 숟가락을 놓고 그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얘기요? 네가 여기서 계속 있으니까 우리가 불편해. 애새끼 하나 때문에 분위기 나빠지고 말야. 김 아저씨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뭐가 불편하신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네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게을러 보이잖아. 그리고 애가 여기서 뭔 일을 하냐 말야. 또 다른 직원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애 하나 더 챙겨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다른 사람이 또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되었죠. 민수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곳이 자신에게는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도 살아야 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죠. 그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해. 김 아저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박 반장이 기숙사로 찾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민수의 침대 앞에 서더니 말했습니다. 김민수, 내일까지 짐 싸고 나가.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민수가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잘못한 게 어디 한두 개냐? 일단 나이도 안 되는 놈이 여기서 일하는 것부터 문제고 다른 직원들한테 피해주는 것도 문제고. 박 반장은 비틀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쨌든 내일까지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불러서 쫓아낼 거야. 박 반장님 제발이요. 저 갈 곳이 없어요. 민수가 애원했지만 박 반장은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 수 없었죠.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민수만 홀로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자신의 모든 짐을 넣고 공장을 나섰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몇 벌의 낡은 옷가지와 고아원에서 가져온 사진 한 장, 그리고 8개월 동안 모은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니 박 반장이 창문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표정에는 승리감마저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박 반장의 얼굴, 김 아저씨의 말,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까지 모든 것을 말입니다. 기억해둬. 이 굴욕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언젠가 반드시 되돌려줄 거야. 민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는 젖어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쫓겨난 민수는 며칠 동안 시내를 떠돌았습니다. 손에 쥔 돈으로는 여관방 하나 얻기도 어려웠죠. 첫날 밤은 기차역 대합실에서 보냈고 둘째 날은 찜질방에서 겨우 몸을 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갈 수는 없었어요. 돈이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어디 갈 곳 없냐? 찜질방에서 만난 중년 남자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건설 일용직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너 같은 애가 여기서 뭐 하냐? 집이 없어요. 민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해봤자 소용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일이라도 찾아야지. 나이가 몇이냐? 그 남자는 민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5이요. 민수의 대답에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5이면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남자가 담배를 꺼내 물고 말했습니다. 서울 가봐. 거기 가면 일자리도 많고 아무도 내 나이 따지지 않아. 서울이라는 말에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은 민수에게 꿈의 도시였거든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큰 빌딩들과 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회가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민수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버스터미널 가서 표 사면 돼. 돈은 있냐? 남자가 물었고 민수는 주머니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만져봤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수는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서울행 버스표를 사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죠. 버스가 출발하면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내쫓은 공장이 있는 마을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 순간 민수는 다시는 그런 굴욕을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민수가 작은 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민수를 바라봤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서울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강남 터미널에서 내린 민수는 그 많은 사람들과 높은 빌딩들을 보고 압도당했어요. 정말 꿈에서나 보던 세상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이 큰 도시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첫날 밤은 또다시 터미널에서 보냈습니다. 경비원이 몇 번 민수를 쫓아내려 했지만 민수는 계속 다른 곳으로 피해 다녔어요. 새벽이 되자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아껴야 했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죠. 이틀째부터 민수는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식당부터 시작해서 편의점, 공사장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디서나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려. 미안하다. 또는 부모님 동의서 있어? 같은 말들이었죠. 민수는 점점 절망스러워졌습니다. 서울에 오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시골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민수는 우연히 작은 중국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배달원을 구한다는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민수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배달원 자리 아직 있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사장이 고개를 돌려
민수를 봤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사장은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몇이냐? 사장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깐 망설였어요. 거짓말을 해야 할지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15입니다. 15? 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부모는 어디 있고? 없습니다. 혼자예요. 민수의 대답에 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 힘든데 할 수 있겠냐? 배달은 생각보다 어려워. 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민수가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사장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럼 일단 일주일만 해봐. 잘하면 계속 시키고 못하면 그만둬야 해. 사장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민수는 너무 기뻐서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일자리를 구한 거였거든요. 비록 임시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잘 곳은 있냐? 사장이 물었습니다. 아직 못 구했어요. 민수가 솔직하게 대답하자 사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가게 뒤쪽 창고에서 자거라. 대신 청소는 네가 해야 해. 민수에게는 정말 천군만마 같은 제안이었어요. 일자리와 잠자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민수는 중국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배달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무거운 음식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어려운 건 길을 외우는 일이었죠. 서울의 복잡한 골목길들은 민수에게 미로 같았습니다. 첫날 민수는 길을 잃어서 1시간이나 헤맸어요. 음식은 식어버렸고 손님은 화를 냈습니다. 사장도 민수를 불러 주의를 줬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손님이 화내면 가게 평판이 나빠져. 사장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실수 안 할게요. 민수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민수를 내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지도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고 길 외워. 그리고 모르는 곳 있으면 물어봐도 돼. 민수는 밤마다 지도를 보며 길을 외웠습니다. 창고 한 구석에 작은 전구 하나만 켜놓고 무릎 위에 지도를 펼쳐두고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길을 머릿속에 넣었어요. 때로는 너무 졸려서 지도 위에 엎드려 잠들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민수는 제법 일에 익숙해졌어요. 길도 거의 외웠고 배달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손님들도 민수에게 점점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이 친구 배달 빨라졌네.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성실하고 좋은 애 같아. 그 말을 들은 사장은 민수를 계속 고용하기로 결정했어요. 민수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은 거였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서 민수는 서울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비록 창고에서 자고 하루 종일 배달을 다니는 힘든 생활이었지만 민수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돈을 벌고 있었고 아무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민수에게 사장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이 일만 계속할 거냐?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너 나이면 공부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배달만 하면 뭐가 되겠어? 사장의 말에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민수는 당장 살아가는 것에만 급급했었거든요. 하지만 사장의 말을 듣고 보니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검정고시라도 봐라. 그리고 기술이라도 배워. 그래야 나중에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어. 사장이 조언해 줬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창고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사장의 말이 맞았어요. 배달 일로는 한계가 있었죠. 더 큰 꿈을 품어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성공해야지. 그래야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민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공장에서의 굴욕을 잊지 않고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가겠다고 말이에요. 민수는 19살이 되었습니다.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시작한 지 벌써 4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민수는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밤에는 컴퓨터 학원에 다니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민수의 노력을 인정해서 월급도 조금씩 올려줬고 창고도 좀 더 넓고 깨끗한 곳으로 옮겨줬어요. 외환위기의 여파가 서울 전체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중국집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었고 사장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민수도 불안했지만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성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민수에게 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한데 가게 문 닫아야겠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민수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거든요. 사장님, 조금만 더 버텨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월급 안 받아도 되니까. 아니야. 네가 월급 안 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임대료도 밀렸고 재료비도 못 내고 있어.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는 젊으니까 다른 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민수는 다시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4년 전과 달랐어요. 경험도 쌓였고 컴퓨터 기술도 배웠거든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사장은 문을 닫기 전에 민수에게 마지막 월급과 함께 보너스까지 챙겨줬어요. 네가 열심히 해줘서 이만큼이라도 버틸 수 있었어. 고마워. 민수는 사장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했어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배달 일이 아닌 좀 더 나은 일을 찾고 싶었어요. 컴퓨터 학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곳 말입니다. 며칠 후 민수는 신문에서 한 중소기업이 사무직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삼화전자부품이라는 회사였는데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민수는 즉시 이력서를 작성해서 찾아갔습니다. 회사는 구로공단에 있는 작은 공장이었어요. 사무실과 공장이 한 건물에 있었고 직원도 20명 정도였습니다. 민수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사장인 김대리가 직접 면접을 봤어요. 나이가 어리네. 경험은 있나? 김대리가 민수의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사무직 경험은 없지만 컴퓨터는 다룰 줄 압니다. 그리고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 있어요. 민수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고등학교를 안 갔나? 검정고시만 봤네? 김대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일찍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계속했어요. 민수의 솔직한 대답에 김대리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열심히 할 거지? 김대리가 물었고 민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첫 번째 사무직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중국집에서 받던 것보다 조금 더 많았고 무엇보다 정식 직장이라는 게 좋았어요. 첫 출근 날 민수는 새 셔츠를 입고 회사에 갔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산 정장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회사에서 민수의 주요 업무는 재고,
관리와 간단한 회계 업무였습니다. 컴퓨터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전화를 받고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모르는 게 많아서 실수도 했지만 민수는 빨리 배웠습니다. 이 친구 일 배우는 게 빠르네. 격리를 담당하는 박 과장이 김 대리에게 말했습니다. 성실하고 좋은 것 같아요. 민수는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봤고 새로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나자 민수는 단순한 데이터 입력 업무에서 벗어나 좀 더 복잡한 일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고객과의 전화 응대도 하고 간단한 계약서 작성도 도왔어요. 김 대리는 민수의 성장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민수야, 너 이 일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더 배우고 싶으면 야간 대학이라도 다녀봐. 김 대리가 조언해줬습니다. 민수는 그 말에 큰 자극을 받았어요. 야간 대학에 가서 더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면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원룸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중국집에서 나온 후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비록 작고 낡은 방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큰 의미였습니다. 야간 대학 가자. 더 배워서 더 큰 일을 하자.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어요. 야간 대학 등록금도 만만치 않았고 회사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민수는 김 대리에게 물었습니다. 대리님, 제가 야간 대학 다니면서 일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오히려 좋은 일이야. 회사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어. 김 대리의 대답에 민수는 기뻤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야간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힘들었지만 민수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민수는 경영의 기초를 배웠어요. 회계, 마케팅,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고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민수는 점점 성장했어요. 특히 마케팅 수업에서 민수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상품을 더 잘 팔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마케팅은 단순히 파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죠. 마케팅 교수님의 말씀이 민수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민수는 배운 것을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고객과 통화할 때 더 세심하게 들어보고 회사 업무 개선 방안도 생각해 봤어요. 김 대리는 민수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민수가 학교 다니면서 많이 달라졌네. 생각하는 깊이가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체계적이야. 김 대리가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민수는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신입사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중요한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월급도 처음보다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어느 날 김 대리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우리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가 담당해 볼래? 어떤 사업인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야. 요즘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게 대세잖아.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해. 김 대리가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시킬게요. 그렇게 민수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기존 업무를 하고 저녁에는 학교에 가고
밤에는 인터넷 쇼핑몰 공부를 했어요. 바쁘고 힘들었지만 민수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몇 달 후 민수가 만든 인터넷 쇼핑몰이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이 별로 없었지만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고객 서비스에 특별히 신경 썼고 빠른 배송과 친절한 응대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민수야, 정말 잘하고 있어. 이 조자로 가면 큰 성공할 것 같아. 김 대리가 격려해줬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15살에 공장에서 쫓겨나던 그 소년이 이제는 인터넷 사업을 이끌고 있었거든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확실한 건 민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이야. 복수에 대한 생각보다는 성취감이 더 컸어요. 민수는 이제 정말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22살이 되었습니다. 사마전자부품에서 시작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민수는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야간 대학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이제는 경영학 학사 학위까지 갖게 되었죠. 김 대리는 민수의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말 달라졌구나. 처음 왔을 때는 어린애 같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비즈니스맨이야. 하지만 민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더 큰 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남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15살 때 공장에서 당했던 굴욕을 완전히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 민수에게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정우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정우는 민수와 달리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아버지가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오랜만이다. 요즘 뭐하고 지내? 정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회사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 담당하고 있어. 너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회사 일 도우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 있어. 그런데 네가 하는 인터넷 사업이 요즘 대세라던데? 정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는 민수의 사업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고 민수는 정우의 자본력과 인맥의 매력을 느꼈어요. 민수야, 우리 함께 사업해 볼까? 네가 기술과 경험을 담당하고 내가 자금과 네트워크를 맡는 거야. 정우가 제안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고민했어요.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성공에 대한 열망이 더 컸습니다. 좋아. 해보자. 민수가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사마전자부품을 떠나 정우와 함께 디지털 플러스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김 대리는 아쉬워했지만 민수의 도전 정신을 응원해줬어요. 민수야, 꼭 성공해.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김 대리가 격려해줬습니다. 새로운 회사는 강남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수와 정우, 그리고 몇 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했어요. 민수는 기술 개발과 운영을 담당했고 정우는 영업과 마케팅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민수의 경험과 정우의 자본력이 잘 맞아떨어졌거든요. 새로운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을 개발해서 여러 중소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잘한 것 같아. 이 기술 정말 혁신적이야. 정우가 민수를 칭찬했습니다.
민수도 뿌듯했어요. 자신이 개발한 시스템이 실제로 많은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고 직원 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회사는 제법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어요. 민수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업계에서도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도 생겼어요. 하지만 성공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던 민수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민수를 찾아왔어요. 민수야, 우리 문제가 생겼어. 정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 민수가 물었습니다. 경쟁업체에서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시스템을 내놨어. 게다가 가격도 우리보다 싸고. 정우가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자신들의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더 나은 경쟁자가 나타난 거였거든요. 그럼 우리도 시스템을 개선해야겠어. 더 좋은 기능을 추가하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시스템 개선에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 그런데 지금 우리 자금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 정우가 어려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부터 민수와 정우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기술 개발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우는 비용 절감이 우선이라고 말했어요. 민수야, 현실을 봐. 지금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면 회사가 망해. 정우가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경쟁력 없이는 결국 살아남을 수 없어. 장기적으로 봐야 해. 민수가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 차이는 점점 커져갔어요. 회사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직원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일의 효율성도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우는 민수 몰래 큰 투자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투자자는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민수의 기술 노하우를 넘겨받고 민수는 회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가 민수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하지만 회사를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야? 민수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투자자가 나타났어.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해. 대신 네가 개발한 기술을 넘겨주고 너는 회사를 떠나야 해. 정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함께 꿈을 키워온 동료이자 친구라고 생각했던 정우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거든요. 정우야, 농담하는 거지? 우리가 함께 만든 회사인데 왜 나만 나가야 해?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세상은 힘 있는 자 편이야. 난 살아남아야 해. 정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15살 때 공장에서 당했던 굴욕이 다시 떠올랐어요. 또다시 억울하게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였죠. 네가 이럴 줄 몰랐어. 정말 실망이야. 민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업은 원래 냉정한 거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지. 정우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있었어요. 자신이 개발한 시스템 코드들을 보면서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2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거였어요. 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지만 이번엔 달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민수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정우는 마지막까지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개인 짐을 챙기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기억해둬, 정우야. 언젠가 내가 더 큰 성공을 이뤄서
내 앞에 나타날 거야. 그때는 네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깨닫게 될 거야. 민수의 두 번째 실패였지만 이번에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동기가 생겼어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민수는 다시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정우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번에는 15살 때와 달랐어요. 경험도 있었고 기술도 있었고 무엇보다 굴복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어요. 원룸으로 돌아온 민수는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몰려왔거든요.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났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일어나자. 민수는 자신을 다독이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마 전자부품의 김 대리였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지내? 소식 들었어. 김 대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대리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민수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우리 회사로 다시 돌아와도 돼. 언제든 환영이야. 김 대리가 제안했습니다. 민수는 고마웠지만 거절했어요. 고맙지만 전 제 길을 가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꼭 성공하고 싶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믿지 말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성공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민수는 임시직이라도 찾아야 했어요. 며칠 동안 이력서를 돌렸지만 쉽게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그만둔 이유가 뭔가요? 면접관들은 똑같은 질문을 했고 민수는 적당히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작은 컴퓨터 수리점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시급도 낮았고 일도 단순했지만 민수는 감사했어요. 당장 굶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이 일 해본 적 있어? 수리점 사장이 물었습니다. 비슷한 일은 해봤어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컴퓨터 수리점에서 일하면서 민수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개인 고객들이 겪는 컴퓨터 문제들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문의가 뭐예요? 민수가 물어봤습니다. 컴퓨터가 느려졌다거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거나 데이터 복구 같은 거지. 그런데 직접 가게까지 오기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장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민수는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출장 컴퓨터 수리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사장님, 제가 출장 서비스를 해보면 어떨까요? 고객집에 직접 가서 수리해 주는 거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네. 하지만 차도 있어야 하고 장비도 들고 다녀야 하고.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에 집에 돌아와서 출장 컴퓨터 수리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시장 규모도 알아보고 경쟁업체도 분석해 봤어요. 이거 될 것 같은데? 민수는 점점 확신이 섰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자본이 없었거든요. 차를 사거나 장비를 구입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중고차 매매단지에 가서 가장 저렴한 승용차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수리 장비는 꼭 필요한 것들만 하나씩 사기로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 민수는 계산해 봤습니다.
문제는 초기 자금이었어요. 민수는 자신이 살고 있던 원룸 보증금을 빼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싼 곳으로 이사 가서라도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민수는 더 작고 낡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원룸 보증금을 뺀 돈으로 중고차 한 대와 기본적인 수리 도구들을 샀어요. 이제 시작이야. 민수는 자신만의 출장 컴퓨터 수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리점 사장의 양해를 구해서 주말에만 출장 서비스를 했어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에 돌리고 인터넷 게시판에도 광고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일주일 만에 생겼어요. 강남 아파트에 사는 주부였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부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집까지 와주시는 거예요? 고객이 신기해했습니다. 네, 직접 가서 고쳐드릴게요. 민수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하드디스크 불량이었어요. 민수는 새 하드디스크로 교체하고 데이터도 복구해줬습니다. 고객은 매우 만족해했어요. 와, 정말 편하네요. 컴퓨터 들고 수리점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고객이 기뻐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민수가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그 고객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줘서 일거리가 점점 늘어났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민수는 주말마다 바쁘게 출장을 다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입이 제법 생겼어요. 아르바이트 월급보다 출장 서비스로 버는 돈이 더 많아졌습니다. 민수는 수리점 사장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그만두고 제 사업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도 돼. 네가 성공하는 걸 보고 싶어? 사장이 응원해줬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본격적으로 출장 컴퓨터 수리 서비스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주문이 몰릴 때는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도움이 필요해.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그때 수리점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기술자가 연락을 했어요. 형, 저도 같이 해도 될까요? 회사 그만두고 싶거든요. 후배가 제안했습니다. 민수는 고민했어요. 정우의 배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믿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사업을 키우려면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민수의 작은 회사에 첫 번째 직원이 생겼어요. 둘이서 힘을 합치니 일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고객들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단순한 수리뿐만 아니라 컴퓨터 설치, 네트워크 구축,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형, 이제 정말 회사 같아요. 후배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민수도 뿌듯했어요.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자신만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민수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강남의 한 중견기업에서 전체 컴퓨터 시스템 점검과 보안 업그레이드를 의뢰한 거예요. 이거 큰 프로젝트네. 민수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뻤어요. 개인 고객을 넘어서 기업 고객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민수는 최선을 다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정말 전문적이네요. 앞으로 우리 회사 컴퓨터 관련 일은 모두 맡기고 싶어요. 그 회사 팀장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그 계약이 성사되면서 민수의 사업은 한 단계 도약했어요.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긴 거였거든요. 이제 진짜 사업다워졌어. 민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복수에 대한 생각이 남아 있었어요. 정우와 박 반장,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더 크게 성공해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해줄 거야. 민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해낼 거였어요. 민수의 컴퓨터 서비스 사업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어났고 사무실도 강남의 작은 빌딩으로 이전했어요. 매출도 월 2억 원을 넘어서면서 민수는 젊은 사업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던 민수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대기업들이 민수와 같은 서비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사장님, 삼성에서 우리와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민수는 긴장했어요. 대기업이 진출하면 중소기업은 버티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세한 내용 알아봐. 어떤 서비스를 어떤 가격으로 하는지 말이야.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우가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같은 분야에 진출한다는 거였어요. 정우가?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얻은 기술로 이제는 경쟁자가 되겠다는 건가요? 더욱 화가 난 건 정우가 민수의 주요 고객들을 빼가려고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더 저렴한 가격과 화려한 마케팅으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강남의 그 중견기업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요. 다른 업체로 옮긴다고 하네요. 직원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업체가 어디인지 확인해 봤어요. 역시 정우의 회사였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민수는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었거든요. 대신 차별화된 서비스로 맞서기로 했어요. 우리만의 특별한 서비스를 만들자. 단순한 가격 경쟁으로는 이길 수 없어. 민수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밤낮 없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대기업이나 정우의 회사와 차별화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던 중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24시간 응급 서비스는 어떨까? 민수가 혼잣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평일 낮 시간에만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하지만 컴퓨터 문제는 언제든 생길 수 있었죠. 특히 밤늦게 작업하는 사람들이나 24시간 운영되는 업체들에게는 응급 서비스가 절실했습니다. 이거다.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서비스를 하려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직원들도 반대했습니다. 사장님, 야간 근무하면 인건비가 2배로 들어요. 과연 수익이 날까요? 관리팀장이 걱정했습니다. 해보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 해.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24시간 응급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효과가 나타났어요. 밤에 컴퓨터가 고장난 사람들이 민수의 회사를 찾기 시작한 거였죠. 정말 밤 12시에도 와주시는 거예요? 고객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민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고객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병원, 방송국, 신문사 같은 24시간 운영 업체들이 민수의 서비스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민수의 아이디어를 따라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 자식이 또. 민수는 치가 떨렸습니다. 더욱 교묘한 건 정우가 민수의 직원들을 빼가려고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핵심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려고 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김 대리한테 이직 제안이 왔다고 하네요.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했어요.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 우리가 이기면 더 큰 보상이 있을 거야. 다행히 대부분의 직원들은
민수를 믿고 남아주었어요. 하지만 몇 명은 정우의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배신자들. 민수는 속상했지만 남은 직원들을 더 챙기기로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민수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주요 고객 중 하나인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민수의 회사에서 설치한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중요한 의료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환자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하네요. 즉시 해결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해요. 담당 직원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민수는 차를 몰고 직접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서는 의료진들이 수작업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해 드릴게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빨리 해결하세요. 환자들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병원 팀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밤새도록 문제를 해결했어요. 보안 프로그램과 의료 장비 간의 호환성 문제였는데 이걸 찾아내기까지 1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다행히 해결됐습니다. 민수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민수에게 큰 타격을 줬어요. 병원 측에서는 계약을 해지했고 소문이 나면서 다른 고객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30% 떨어졌어요. 회계팀장이 암울한 보고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우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안전하지 못한 서비스라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민수의 고객들을 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치사하게. 민수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직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이 상황이 계속되면 회사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우와의 경쟁에서 점점 밀리고 있었고 회사 상황도 나빠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강남의 불빛들이 무척 멀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민수는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마 전자부품의 김 대리였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지내? 요즘 힘들다는 소식 들었어. 김 대리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리님,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김 대리가 격려해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는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너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해.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김대리, 컴퓨터 수리점 사장, 그리고 대학대 교수님까지 만나서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민수야, 너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마케팅이 약해. 좋은 서비스를 해도 사람들이 모르면 소용없어. 교수님이 조언해줬습니다. 그리고 너무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하지 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해. 김 대리도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들의 조언을 새겨들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해보자. 민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길은 험난해 보였어요. 정우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 같았고 회사 상황도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정말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었어요. 민수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정우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회사 매출이 반토막 났고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은행 대출 상환일은 다가오고 있었지만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계팀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감추어요. 직원들에게 월급을 못 준다는 게 가장 괴로웠거든요. 내 개인 통장에서라도 일단 직원들 급여부터 지급해. 하지만 사장님 개인 돈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회계팀장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직원들은 가족이야. 가족이 굶으면 안 되지.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자신의 모든 돈을 털어서 직원들 급여를 지급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한두 달이 한계였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우의 회사에서 민수의 남은 주요 고객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을 따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무료 3개월 서비스에 50% 할인까지 해준다고 하네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영업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정우의 치밀한 공격에 치를 떨었어요. 손해를 봐서라도 우리를 죽이려는 거구나.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텅 빈 사무실에서 민수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15살에 공장에서 쫓겨났을 때, 서울에 올라와서 배달 일을 했을 때, 정우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리고 지금 또 실패하는 건가? 민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문득 15살 때 자신에게 했던 다짐이 떠올랐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다짐 말입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수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남은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이제 겨우 5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사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민수가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민수의 말을 들었어요. 저와 함께 끝까지 가실 분만 남아주세요. 억지로 붙잡지 않겠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가장 오래된 직원인 김 과장이 일어섰습니다. 사장님,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거든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민수는 감동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고맙습니다.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민수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감동만으로는 회사가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어요. 모든 것을 걸어보자.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민수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단순한 컴퓨터 수리 서비스가 아닌 종합 IT 솔루션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IT 서비스. 이게 우리의 활로야. 민수가 직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큰 투자금이 필요했어요. 민수는 투자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 투자사에서는 차갑게 거절당했어요. 이미 시장에 큰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소기업이 경쟁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 세 번째 투자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우 씨 회사처럼 검증된 곳도 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요. 민수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0번째 투자사를 찾아갔을 때 드디어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6개월 내에 매출 3배 증가를 달성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회사 지분 70%를 넘겨주셔야 해요. 투자자가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민수는 고민했어요.
너무 무리한 조건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민수가 결심했습니다. 투자금을 받은 민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중소기업들을 직접 찾아가서 무료 컨설팅을 해주고 IT 시스템 구축부터 유지 보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귀하의 회사 IT 시스템을 완전히 책임지겠습니다. 민수가 고객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시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때로는 주말에도 고객을 만나러 다녔어요. 3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진정성과 전문성에 감동한 중소기업들이 하나둘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신규 계약이 10건이나 됩니다. 영업팀장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목표에는 한참 부족했어요. 정우도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민수의 고객들에게 더 공격적인 제안을 하며 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째 되던 날 민수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시놉시스에 나왔던 바로 그 공장, 삼성 섬유 공장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고 싶은데 견적 좀 내주시겠어요? 공장 관리팀장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20년 전 자신을 쫓아낸 바로 그 공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민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네, 직접 가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20년 만에 그 공장을 다시 찾았어요. 공장은 예전보다 많이 낡아 있었고 규모도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20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박 반장이 이제는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박 반장은 민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민수를 그저 외부 업체 사장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박 반장이 예의 바르게 물었습니다. IT 회사에서 왔습니다. 약속이 있어서요. 민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관리팀장과의 미팅에서 민수는 최고의 제안서를 내밀었어요. 20년간 쌓은 모든 경험과 기술을 담은 완벽한 솔루션이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 정도 수준의 제안서는 처음 봅니다. 관리팀장이 감탄했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해드리겠습니다. 민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20억 원이었어요. 민수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이었습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투자자와의 약속도 지킬 수 있었어요. 드디어 해냈다. 민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공장을 나오면서 민수는 박 반장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민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박 반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를 꿈꾸며 달려왔는데 정작 상대방은 자신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차에 타서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보다는 성공 자체가 더 의미 있는 것 같아. 그 계약을 계기로 민수의 회사는 완전히 다시 일어섰어요. 투자자와의 약속도 지켰고 정우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민수는 30살이 되었습니다. 삼성 섬유공장과의 대형 계약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민수의 회사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직원 수는 100명을 넘었고 매출도 연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수는 이제 진정한 기업가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우의 회사가 경영난에 빠져 매각을 추진한다는 거였어요. 무리한 확장과 과도한 마케팅 비용 때문에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우 씨 회사 인수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전략기획팀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을 배신했던 정우의 회사를 인수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복수가 될 수 있었거든요. 자세한 내용 알아봐. 재무 상태, 인력 현황, 모든 걸 파악하자. 민수가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정우의 회사는 기술력은 있었지만 경영이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수한다면 민수의 회사가 업계 1위로 올라설 수 있었어요. 인수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인수하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다음 날 민수는 정우와 직접 만났어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정우는 예전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민수야, 오랜만이다. 정우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정말 오랜만이네. 민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 회사 상황이 어려워. 네가 인수해주면 정말 고맙겠어.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정우를 바라봤어요. 한때는 자신을 배신하고 모든 걸 빼앗아간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뭐든 들어볼게. 정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인수 후에 네가 직접 나에게 사과해야 해. 그리고 회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해.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하겠어. 일주일 후 인수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민수는 정우의 회사를 완전히 흡수했고 이로써 업계 최대 규모의 IT 서비스 기업이 되었습니다. 인수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수는 말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인수가 아닌 상생을 통한 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복수를 완성했지만 생각만큼 속 시원하지는 않았거든요. 며칠 후 정우가 민수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인수 계약대로 사과를 하러 온 거였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했어. 그때 내가 너무 욕심이 컸어. 정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정우를 바라봤어요. 왜 그랬어? 우리는 친구였잖아. 사업은 냉정한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네가 너무 잘 나가는 게 질투났어. 정우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질투? 민수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해서 성공했잖아. 나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는데도 너만 못했어. 그게 싫었어. 정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정우의 말을 듣고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됐어. 과거는 과거야. 민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래. 우리 둘 다 배운 게 있잖아. 이제 새로 시작하자. 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민수와 정우는 화해했습니다. 정우는 약속대로 회사를 떠났지만 민수는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안했어요. 네가 원한다면 컨설턴트로 일해도 돼. 내 경험도 소중하거든. 민수가 말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마지막 남은 복수를 위해 삼성 섬유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장 인수 제안을 하러 간 거였어요. 저희가 이 공장을 인수하고 싶습니다.
민수가 공장 사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인수요? 갑작스럽네요. 공장 사장이 놀랐습니다. 최근 IT 시스템 구축을 해드렸는데 이 공장에 큰 가능성을 봤습니다. 현대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공장 사장은 고민했어요. 공장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던 차에 좋은 제안이었거든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공장 사장이 물었습니다. 기존 직원들은 모두 고용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도 인상하겠어요. 민수가 관대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몇 주 후 인수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민수는 드디어 20년 전 자신을 쫓아낸 그 공장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인수 후 첫 번째 전체 직원 회의에서 민수는 모든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던 박 반장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사장 김민수입니다. 민수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박 반장은 여전히 민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공장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민수가 힘차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어요. 새로운 희망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민수는 혼자 공장 마당을 걸었습니다. 20년 전 비에 젖어 이곳을 떠나던 15살 소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결국 해냈구나. 민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박 반장이 다가왔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나이 많은 저까지 챙겨주셔서. 민수는 박 반장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늙은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소중해요. 함께 좋은 회사 만들어가요. 민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박 반장은 감동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이런 사장님 만나서 행운입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복수보다는 용서와 포용이 더 큰 만족감을 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몇 년 후 민수의 회사는 국내 최대 IT 서비스 기업이 되었습니다. 삼성 섬유 공장도 첨단 기술을 도입해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무엇보다 민수는 수백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다룬 기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였구나. 15살에 공장에서 쫓겨났던 소년이 이제는 그 공장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민수가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는 것이었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얼굴에 내려앉았고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복수의 불꽃이 아닌 희망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은 민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